현행면을 쫓아오는데 그게 눈이 같더라고요, 보니까. 흥분한 남자는 경찰이 삼단봉으로 흉기를 쳐서 떨어뜨리고 나서야 간신히 제압됩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반화범으로 구속돼가지고 징역을 살고 나왔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걸 보복기 위해서 왔던 것 같습니다. 1년 몇 개월을 살고 나왔었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서울의 또 다른 지구대에선 경찰이 기습 공격을 받아 이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는가 하면 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부산 중동지구대 이경장은 피의자 연행 과정에서 입술이 터지고 옷이 찢기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의자는 지구대에 와서도 30분째 계속 난동을 부립니다. 조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느닷없이 달려들어 뺨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다가 돌연 자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다급히 자해 방지용 헬멧을 씌운 뒤에야 남자는 겨우 조용해집니다. 근데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총기 휴대하고는 전혀 별개 문제죠. 이 사람들은 경찰이 만약에 총을 가지고 소지하고 있다는 자체를 인식을 못할 정도로. 자리 맞는다는 거 보니까 내 학교 가도 좋다. 징역 살아도 좋으니까 누구 내 나오면 다 칼로 다 쑤셔 죽여버리거든. 조심해라면서 지금 경찰이면 다 법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래 편하게 경찰만 의지하고 살았는데요. 막상 이런 일이 발생니까 크게 힘을 못 쓰니까 참 허탈하다고 말할 거야. 뭐 경찰도 크게 못 믿겠네. 같은 시각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소란피는 남자를 자제시켜달라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시끄럽나? 이거 사람들한테 해야지. 이 사람들 지옥 가면 네 책임질래? 도대체. 그런데 경찰이 도착하자 남자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칩니다. 야, 누가 신고했노? 거짓말하지 마라, 임마. 야, 너희들 이거 말을 했나? 너 경찰청장 데려와라, 임마. 비켜. 참말 말고 비켜라. 너가 할 일이나 해라, 임마. 무엇보다 경찰을 힘들게 하는 것은 술에 취한 사람을 귀가시키는 일. 신고가 들어온 이상 이유 없이 얻어맞으면서도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모랄 만큼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중에서 내버려 두세요. 왜 그러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경찰관이 말이 왔다 그냥 가더라.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저희가 깔끔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식의 비난의 화살을 그 양측에서 날라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경기도의 한 지구대에도 지금 막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던 남자가 붙잡혀왔습니다. 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올라가 난동을 부리다 피해자의 신고로 붙잡힌 것입니다. 이런 경우 처음이라서 유리를 막 집어먹더라고요. 막 유리를 막 집어먹더라고요. 어차피 차 부셔봤자 깜짝도 안 가요. 나 잡으시면 파괴수다 그러고 저녁에 지금 폭행치사하잖아요. 그런데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경찰에게 달려들어 가스총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건들지 말라고. 쳐지 마요. 학교 오라고 했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오히려 경찰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 남자는 자해를 하겠다며 끝까지 경찰을 협박합니다. 한 유흥가 앞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버티는 사람과 빨리 태우라는 신고자. 누군가 다치기라도 하면 오히려 경찰이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욕설과 삿대질은 지구대에 도착해서도 계속되고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사람들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합니다. 사람이 법대로 해줄 테니까. 뭘 법대로 해주세요. 저는 가슴이 있고 헌데 이거 몰라요. 사람 말짱한데. 그러니까 법대로 경찰관이 하는 거예요. 경찰이 중재에 나섰지만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아가씨, 여기는 경찰 안 쓰지요? 이 아가씨 참. 집에서도 일하나, 지금? 결국 상급 경찰서의 수사부서로 인계되는 순간까지 소란은 멈추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심지어 제 15년 전에 제가 들어왔을 때는 순찰차가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비껴갔어요. 아, 순찰차니까. 차도 비껴주고 사람도 비껴주고. 근데 요즘은 술 취한 사람은 차 앞을 가로막습니다. 본네트에 올라타는 그런 여자고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내가 내 세금을 산 차 아니냐. 언제 주먹이 날라올지 모르고 발이 날아올지 모르고 칼이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금 거리를 두고 한다고요. 최근 연쇄살인과 경관살해 등 충격적인 사건들 때문에 경찰이 부쩍 언론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언론에 비친 경찰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전국 곳곳의 순찰 지구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지켜보면서 지금 우리 경찰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과연 이대로 좋은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경찰은 스스로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당사자들의 입을 통해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얼마 전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불의의 죽음을 당한 두 경찰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죽음이 10만에 이르는 한국 경찰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일 경찰청장으로 치러진 고 심재호 이재현 형사의 장례식. 젊은 두 형사의 죽음은 가족과 동료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깊은 슬픔과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서울 서부경찰서를 찾아갔을 때 두 형사의 빈자리에는 영정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같이 몇개 실수 못해서 일단 편히 쉬면 되죠. 아무 생각 없이. 감금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와 함께 두 형사가 신촌의 한 카페로 검거 작전을 나간 것은 지난 1일. 피해자의 전화를 받은 용의자가 카페에 들어서자 고참인 심형사가 먼저 수갑을 꺼내들었고 바로 그 순간 받지도 않고 경찰이 딱 수갑을 채우려니까 그냥 순식간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왜 경찰을 찌른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거 가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이거 뭐 별거 아니야. 내가 얘기를 했지. 사람은 안 다쳤으면 그래서 저는 6개월에 했으면 그냥 이 자리에서 죽어버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심형사가 쓰러지자 이 형사는 맨손으로 흉기를 든 용의자와 맞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정신이 없으지. 그 상황까지 나는 안 나가고 꼼짝 못하고 서 있으니까 내가 아마 넋이 빠졌나 봐. 근데 형사 한 사람이 발을 좀 잡아달라고 그랬어요. 순간적으로 그 상황에서도 이걸 잡아야 되느냐 안 되는 생각을 잠시나마 하면서 2m 안에 있긴 멍하니 서 있었어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이 형사는 등과 팔, 어깨에 무려 9군데 칼을 맞으면서 대항했지만 용의자는 결국 도주하고 맙니다. 여기가 신촌 그랜드 백화점 옆에 칼부림 나서 빨리 오세요. 119. 신촌까지 지금 칼을 찔러가지고요. 지금까지 칼을 찔러가지고요. 왜 칼을 찔렀다고요? 칼을 찔렀어요? 두 형사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처는 너무 치명적이었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걸 하면 그만큼 피를 수혈을 해주는데 그만큼 근육으로 수혈이 되니까 이게 힘들었어요.
현재 위해서는 TS에서 이제 거의 피곤하더라고요. 세상을 온통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경관 살해범 이 씨가 검거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 그 후 두 형사의 죽음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연결식장에서 영문도 모른 채 엄마를 따라 울었던 어린 남매. 심형사의 아내는 부쩍 말수가 적어진 큰아이가 걱정입니다. 아빠 언제 와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아빠 보고 싶다는 얘기만 하지. 아침에 출근할 때 그러거든요. 아빠 회사 가서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사고 그러고 보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장례식이 끝난 뒤 부인에게 전해진 것은 사고 당일 신고 나갔던 남편의 짝 잃은 신발과 형사수첩뿐. 얼마 전 경사로 승진한 심형사는 10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였지만 흉기를 든 범인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싸움을 잘한다. 자기 절대로 안 죽는다. 그죠. 그때는 밤에도 불려 나갈 때가 있거든요. 이제 뭐 어디 가야 되는데 뭐 같이 가자 뭐 그럴 때 보면은 그럴 때는 저는 숨짓하죠. 그래서 저는 그냥 뭐 그런 장비들은 다 갖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처럼 그렇게 가는지는 좀 몰랐었어요. 경북 포항의 한적한 시골 마을. 고 이재현 형사의 어머니는 1계급 특진으로 경장 계급장을 단 아들의 제복을 여전히 안방에 걸어두고 있습니다. 하나 더 내려고. 진짜 안타깝다. 네가 계급 하나 더 많아. 응? 네가 계급 하나 더 많아. 사람들은 아들을 영웅이라고 불렀지만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에겐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좀 피하지. 자기 몸을 좀 피해주면은 이럽니다. 그렇게 하고 같은 녀석이 있나. 그렇게 하고 칼을 만날 거라면 피해야지. 피해야지. 지손으로 법에 잡으려고 그랬겠지. 아이고, 무섭다. 올해 나이 30. 가족들은 건장한 아들이 왜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야 했는지, 범죄자의 공격을 막을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것이라도 빈 권총이라도 딱 차고 있었더라면 저는 범죄는 총알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래도 그 위협이라 그러는 게 딱 보이거든요. 위협이라 그런 거 보입니다. 만약에 내 아들이 안 차도 지휘자가 차고 나가라고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건 전부 다 책임이 있어요. 그런 거는. 두 형사의 어이없는 사망 직후 왜 총기를 휴대하고 출동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현재 경찰에게 지급된 물리력은 수갑과 삼단봉 그리고 총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처럼 흉기를 든 피의자로부터 치명적인 공격을 받게 될 경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는 결국 총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형사는 왜 총기를 휴대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경찰들은 총이 재구실을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앙경찰학교의 시뮬레이션 사격 연습장. 3일 이상을 꼭 경고를 해야 됩니다. 칼 버려, 칼 버려, 칼 버려. 이것도 조용하게 하는 게 아니고 범인이 위협을 느끼실 정도로 크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 될 때 그런 상태에서도 사격을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사관한테 칼을 찌를 때 있죠? 예, 찌를 때. 칼 들고 이렇게 서 있을 때 사격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쭉 찌를 때. 그때 어디를 사격해야 됩니까? 예, 허벅지, 넓적다리, 배트부라고 하죠. 거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지향 사격입니다. 상황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범인과 대치했을 때를 가정해 교육생의 판단에 따라 총을 쏘도록 훈련하는 시뮬레이션 사격.
실탄 대신 레이저 빔이 발사되면서 총격을 받은 위치가 모니터에 나타납니다. 4번실 정확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3번실을 맞았다. 어떻게 됩니까? 비난이 온통 경찰에게 쏟아집니다. 사격을 하는 시점과 정확성 그리고 공포탄 사격까지 살상 무기인 총기를 사용하는 데는 엄격한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이제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외에 이게 법적으로 잘 하는 것인가. 저도 신변 위협을 느끼지만 그 상황에서 하반신까지 맞춰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 경장이 성폭행 사건을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것은 지난해 9월. 한강 피해자 여자가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뛰어내리느라고 이 난간에 옷을 안 입고 뛰어내리느라고 난간에 발이 걸려가지고 일이 떨어져가지고 척추 골절상을 그때 입어가지고 그때 보호하고. 용의자가 아파트 위층으로 도주했다는 목격자의 말에 따라 동료와 함께 문이 열려있던 402호를 수색하던 중 임 경장은 작은 방에 숨어있던 용의자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팔을 보이는 거예요. 팔을 가지고 있어요. 야 여기 있다. 외치고 무전으로 이제 여가 있다 발견복을 하고 나는 손을 이렇게 빼고 있어요. 손을 빼가지고 이제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흉기를 든 범인을 놓치면 인질극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 공포탄을 쏴도 용의자가 오히려 자신을 공격해오자 임 경장은 결국 실탄 한 발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총알은 대퇴부가 아니라 상체를 관통했습니다. 맞고 이렇게 관통을 했을 겁니다. 그때 생각 없이 덜컥 났어요. 아, 내 신변 이상이 있구나. 경찰을 그만둬야 될 수도 있구나.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제일 먼저 스치는 것이 그 생각이에요. 일단 총을 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생각이. 그 사람이 만약에 생명이 뭐 유력했다거나 안 그러면은 사망에 이르렀다거나 자 그랬을 때 경찰관을 이렇게 하면 놔뒀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행히 용의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었고 조사 결과 인근에서 벌어졌던 3건의 절도와 성폭행 미수 사건으로 추가 기소됩니다. 그런데 유죄를 선고받은 피의자는 5개월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임 경장을 제소했습니다. 가만히 누워있던 자신을 경찰이 총으로 과잉 진압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인권위원회가 임 경장의 손을 들어준 것은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집주인의 진술 덕분이었습니다. 사람이 만약 그 진술을 안 해줬다면은 경찰관이 100번 그 사람이 나 칼로 수시로 다가왔다. 그래서 발사했다. 이 말을 누가 믿어주냐 이 말이에요. 총기 때문에 소송에 휘말렸던 경찰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있으면요. 총 안 살 거예요. 이제 차라리 맞아 죽는 거 있더라도 안 맞고 서로 뭐 죽기만 하면은 예를 들면 뭐 다치면 병원에서 쉬면 되죠. 그 병원을 한다고 하면 2년간이나 병원 생활을 할 만큼 맞겠습니다. 안 맞은다 하더라도. 사건 당일 새벽 2시 한 남자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집기와 창문을 부수며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들. 그런데 망치를 들고 내려온 남자에게 폭행을 당해 실탄을 발사했다는 것입니다. 공포탄 3발 쏴고 나머지 실탄은 이제 다 이 부분에서 이제 쏴게 됐죠. 한 발씩 쐈는데 다리에 6발의 실탄을 맞아 전치 4주의 상처를 입고 입원했던 남자는 경찰이 다짜고짜 자신을 쐈다며 국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리에서 떠날지를 모르죠. 그 사건 때문에 심적으로 항상 부담스럽죠. 정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날 것인가 그런 것도 그러고. 결국 재판부는 경찰의 손을 들어줬지만 김영사는 경찰의 총기 사용 규정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총을 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라. 수천 가지의 범죄 상황에서 판단을 경찰 개인에게 맡기는 이런 규정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신이 아닌 이상 이런 것을 그때그때 해가지고 뭐 합리성, 필요성, 정당성, 보충성을 다 만족시키면서 그것도 또 총을 쏠 때는 대퇴부야만 이제 조심히 하고 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퇴부야 이렇게 많이 쐈어도 거기 맞았으니까 이제 천만 다행인데 죽었다거나 그러면
이제 글로 우리 인생도 끝나는 거죠. 현장에서 맞닥뜨린 범인과 몸싸움이라도 벌어지면 총기는 오히려 경찰에게 심리적인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어디 가면은 술 먹고 주치자들 있잖아요. 총부터 먼저 뺏으려고 한다니까요. 고무 바퀴 이게 하나의 자물쇠 역할을 하는데 이거 고무만 빠져버리고 이거 살짝 당겨보면 나가본단 말이에요. 여기 안전장치가 없어. 차고 다니는 거 부담스러워. 차라리 총 안 차고 다녔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잘 싸봐야 본전도 못 찾죠. 경찰관 총기 사용 안 하는 게 낫어요. 차라리 놓친 게 낫다니까요. 놓쳤다고는 징계 안 매기잖아요. 실제로 지난 99년 피의자에게 총기를 탈취당해 경찰 2명이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놀랍게도 18살의 고등학생. 사건 당일 여자친구를 납치한 10대가 빈 공장에 숨어있다는 무전을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은 저녁 6시 무렵이었습니다. 그대로 그냥 딱 그러면서 이제 나오면서 이제 연덕하게 딱 그랬는 거라. 그러니까 하면서 넘어졌는데 그럼 넘어지면서 총을 바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격투가 됐죠. 넘어지면서 내가 서로 그런 격투가 됐는 거라. 그러니까 넘어진 상태에서 총을 뺏는 거라. 범인은 김성균 순경을 쏜 뒤 곧바로 뒤따라오던 김인배 경장을 향해 또다시 총을 발사합니다. 오른쪽 안구에서 뒤쪽 머리 쪽으로 완전히 관통사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뇌 한중간을 그냥 관통해버린 거죠. 왼쪽 위쪽하고 팔, 엉덩이, 왼쪽 엉덩이, 텔레비에 보듯이 그거 쏴버리고 사람 가슴은 그냥 막 쏘기 힘들거든요. 당시 언론에선 권총을 빼앗긴 경찰의 허술함이 도마에 올랐고 그 책임을 물어 파출소장은 물론 신고 내용을 순찰자에 전달한 직원까지 줄줄이 중징계를 당합니다. 엄청난 진짜 경찰 생활에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내 동료들 때문에 가슴 아플 뿐이지 그 당시 책임을 져야 안 됩니까? 책임을. 우리가 만난 경찰들은 모두 10년에서 20년씩 경찰 생활을 했지만 총기를 사용하는데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사람을 향해 총을 쏜다는 것은 웬만하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관 살해 사건 이후 경찰은 총기 사용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선 경찰에게 도움이 될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총기 사용에 대한 현실적인 지침이 없이 단순히 총기 사용 규제를 완화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많은 분쟁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살상용 대체 무기의 도입은 절실합니다. 지금처럼 거의 총기에만 경찰의 안전을 의존한 것은 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예상치 못한 위험 속에서 일해야 하는 경찰. 그런데 그 위험 말고도 경찰을 위축시키는 것이 또 있습니다. 지난 2월 18일 낮 11시 예산지구대. 무전을 받은 경찰이 급히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도난 차량이 지구대 앞으로 도주 중이니 저지시켜달라는 인근 경찰서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절도범은 길을 가로막은 경찰을 그대로 치고 달아납니다. 저 골목에서 한 60에서 한 80km 정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요. 그 도난 차량이 이쪽 달려오고 있었고 우리 양홍모 경장은 이 현장에서 그 차를 제지시키려고 했는데 제지하지 못하고 최초에 충격을 한 다음에 25m 정도를 충격 정도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남편의 병간호를 위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 했던 아내. 문제는 치료비였습니다. 저는 사고 났을 때 병원비만큼 걱정도 안 할 줄 알았어요. 정말 월급이야 일을 안 하니까 둘째치고 병원비만큼은 저한테 병원비 영수증이 날라올 거라 생각을 솔직히 못했었어요. 근데 6개월을 누워있는 동안 청구된 병원비는 4천여만 원. 그중에 1,400만 원을 스스로 부담했고 남편이 일어나지 못하면
부담은 계속 늘어나지만 대책이 없습니다. 동료들 정말 경찰직에서 제일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발로 뛰는 사람들. 저 도망가라고 그래요. 절대로 도둑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음주단속 가까이 가서 하지 말라고 억지로 도망가는 놈 잡지 말라고. 저 그렇게 말해요. 지금에 와서는. 10년 만에 찾아온 찜통더위에도 나란히 긴팔을 입고 다니는 성 경장과 최 경장. 온몸을 뒤덮은 화상 흔적 때문입니다. 5년 전 가스를 틀어놓고 가족을 위협한다는 신고를 받고 달려갔던 사고 현장. 가족들을 대피시키고 흥분한 남자를 달래 가스통을 밖으로 내놓은 뒤 상황이 정리됐다고 생각한 순간 일반적으로 라이터로 손에 뭐 들은 거는 보는데 하니까 뭐 순간적으로 그게 뭐 0.1초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이 친구 얼굴 보니까 아 이거 이제 큰일 났다, 머리가 맞았다, 뭐 완전 답답하고 내 손을 보니까 뭐 피 범벅이 돼가 막 살이 툭툭툭 튀어 막. 집안에 퍼져있던 가스가 폭발하자 라이터를 꺼내들었던 남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병원으로 옮겨진 경찰들도 위독한 상황이었습니다. 각각 전신의 70%와 65%의 3도 화상. 이런 중화상을 입고도 죽지 않은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것도 그들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지내라고 거울을 보는 순간 이제 얼굴이 진짜 제 얼굴이 아니고 눈도 그때 뒤베졌고 이 손이나 이게 또 어떤 때는 차라리 막 죽었으면 좋았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더라고요. 초창기에는. 무엇보다 고통스러웠던 것은 성한 피부를 떼어내 죽은 피부에 이식하는 15차례의 수술. 그중 8번이 오그라든 손을 펴기 위한 수술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주먹이 다 지죠. 주먹을 완벽하게 못 쥐시고 못 지시고 이 상태에서 이게 이런 망가지가 정신 좋아진 건데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지. 공무집행 중에 다친 공무원들에겐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법이 있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진료만 4천여만 원. 동료들이 모아준 성금이 아니었다면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화상 피부가 햇빛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늘 모자와 마스크를 써야 하는 성경장. 다행히 복직은 할 수 있었지만 병원 생활을 하는 사이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따지고 나서 한 2년 넘게 병원 생활을 하고 오니까 애가 거리감이 생기더라고. 지가 나는 게 아닌데 지가 그 사이에 아빠를 안 보고 뭐 그러고 또 아빠 얼굴이 진짜 애물처럼 또 끔찍하게 보이니까 지금까지도 뭐 조금 그러더라고요. 올림 당하니까 조금 지나면 뭐 이해를 하겠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기억력 장애를 앓고 있는 엄영섭 순경. 재활운동을 위해 매일 오가는 헬스클럽이지만 길을 잃고 헤매는 날이 많아 70살 어머니는 늘 아들을 따라 나섭니다. (2년을) 꼬박 치료받고도 결국 1급 장애 판정을 받아 퇴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엄순경. 40 넘어 얻은 아들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이 어머니는 아직 믿기지 않습니다. 2001년 6월 동료와 함께 음주단속에 나섰던 영섭 씨는 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나는 차량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주 차량이 1차로에서 급정거하자 핸들을 꺾은 순찰차는 주차되어 있던 트럭과 충돌하고 맙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영섭 씨는 부러진 갈비뼈 때문에 장기가 파열됐고 뇌 손상으로 혼수 상태에 빠진 지 41일. 기적적으로 깨어나긴 했지만 예전에 건강했던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얼마나 너무너무 좋았다고요. 아이고. 그때는 다 경찰들이 이뻐보고 좋아보고 그러는데 지금은 경찰복 입은 걸 보면은 부들부들 떨리고 경찰차 지나가면요 털썩 주저앉고 싶다니까요. 우리 아들이 저 경찰차 타고 다니더랬는데 그거는
그 자리에 펄쩍 지저앉고 싶은 심정이에요. 독거 노인을 돌보며 받았던 표창장을 여전히 자랑스럽게 걸어두고 있는 영섭 씨. 자신이 퇴직했다는 사실을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찰이 계속 할 수 있으면 어떤 걸 더 해보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죠. 네. 봉사. 근데 왜 지금 못하는 거 같아요? 지금요? 월급 나오니까. 월급? 네. 무슨 월급? 경찰 월급이요. 퇴직한 공상 환자들에게 지급되는 연금 95만 원. 영섭 씨는 이 돈을 경찰 월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만으론 세 식구의 생활비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72살 아버지는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내일 모레만은 70인데 너 정신 나는 걸 보고서 엄마가 죽어야지. 어떻게 그냥 엄마 죽으면 너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빨리빨리 오래 살아야 돼, 엄마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오래 살 수가 있어. 나쁜 약만 자꾸 먹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 3살 먹어놔도 못 되는 거 그건 내가 어떻게 죽어야 돼. 그런데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험금조차 엄순경은 받지 못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의 특별약관에 따르면 순찰차를 타고 가다가 경찰관이 사고를 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당시 순찰차를 운전했던 동료 홍 경장. 그는 결국 무보험 차량을 타고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 자차 차량을 가지고 도주를 하다 하는 차량을 갖고 그런 사고가 났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엄인섭 씨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해자가 되는데도 그게 종합보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종합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 법규상에 그 종합보험이라든가 합의의 명문 규정이 없으면 개인 합의를 또 해야 돼요. 또. 교통사고 가해자로 형사 입건됐던 홍 경장은 피해자 영섭 씨 가족과의 합의로 경찰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로 동료들끼리 법정까지 가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순찰차가 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일까? 놀라운 것은 이런 부당한 약관이 헌법에 근거했다는 점입니다. 관용특약이라고 하면 관용특약 대상 차량들이 다 소유주가 국가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헌법이나 국가배상법 안에서 자기의 면책사항을 규정해놨던 얘기죠, 법에다가. 우리가 국가를 대신해서 뭐 사고 났을 때 배상을 해주는 것인데, 나는 이런 때는 내가 책임이 없다 했는데 우리가 해놨는데도 우리가 당신 무슨 소리냐고 해줬습니다. 이러긴 곤란하다는 얘기죠. 실제로 헌법과 국가배상법에는 경찰의 경우 법률이 정한 보상 이외에 국가를 상대로 어떠한 보상도 청구할 수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가령 살인범을 태우고 호송하다 갔다 이거죠. 사고 나서 경찰관과 강도가 죽었어요. 이 살인강도가 죽었어요. 그럼 경찰관은 공무원 연금법상 한 6천에서 7천만 원. 이 살인범은 자동차 보험 처리해서 한 3억. 그럼 경찰관은 7천만 원, 살인범은 3억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경찰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게 되면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똑같은 위험 직종인 군인처럼 장애보상금이라는 추가 혜택도 없습니다. 경찰이 순직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순찰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헌법과 국가배상법 때문에 3억에 이르는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문제는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보상금이라는 것도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살해된 고 심재호 경위와 이재현 경장이 받게 될 보상금은 각각 6천만 원과 3,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헌법상 경찰은 군인과 같이 특별한 공무원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과 수당에서는 일반 공무원과 같은 처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선 경찰들은 일을 시킬 때는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보상을 해줄 때는 형평성을 내세운다며 그 부당함을 지적합니다. 범인의 공격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하는 경찰관은 한 해 평균 140명.
우린 그동안 이들의 업무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지난주 금요일 중앙경찰학교 신입순경교육생 800명의 하루가 아침 8시 우렁찬 학과 출장으로 시작됐습니다. 6월에 입교한 168기 교육생 800명 중 798명이 대학 졸업자. 자신의 선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경쟁률이 얼마나 됐어요? 평균적으로 50대 1 정도 되고요. 부산 같은 경우만 지금 6대 1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생명을 담보로 일하면서도 여론의 따가운 감시를 받아야 하는 경찰을 평생의 직업으로 선택한 것일까?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길을 잃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동네 경찰관 아저씨가 한 이틀 정도 같이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집을 잃어가지고 그때 그 따스한 거를 감쪽에 담고 있다가 이제는 제가 그런 따스함을 베풀 수 있는 경찰관이 되지 않을까. 6개월의 훈련을 마치면 순경 계급장을 달고 일선 지구대에 배치되는 이들에겐 포부만큼이나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준이 돼서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간다면은 경찰에 대한 생각도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임 경찰 교육 6개월 합숙 훈련을 봤는데 거기에 팻말이 젊은 경찰관이요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 이 가슴에 울립니다. 이 감격에 와서 6개월 동안 그렇게 근무하고 나온 경찰관이 1년도 안 돼서 조국에 대한 믿음이 사라집니다. 좌절을 합니다. 들어와서 한 달도 안 돼서. 지난 93년 경찰에 투신했던 허금탁 변호사는 3년 만에 변호사로 전업을 했습니다.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사명감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일선에서 느낀 좌절감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지금껏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근무 환경입니다. 57일 정도를 그렇게 해서 하루도 못 쉬고 이제 근무를 했는데 경비계에서 시간의 근무 수당이 나왔다고 받아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충 근무를 해보니까 제가 시간의 근무 수당을 한 게 200시간이 넘게 책정이 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게 5천을 잡아도 복백만 되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큰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도장을 들고 경비계에 이렇게 갔었습니다. 가서 수령하려고 보니까 동전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동전 소리가. 사인하려고 보니까 2,750원인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경찰의 이런 열악한 근무 환경은 왜곡된 경찰의 역사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경찰 내부의 목소리입니다. 경찰한테 이 정부가 섰던 정책이 뭐냐면은 굶기는 거였어요. 경찰을. 그러니까 월급, 쥐꼬리 이제 경찰관들한테 주는 보상은요 국가에서 주는 보상이 아니라 민간에서 받는 보상으로 다 채워 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부패하게 되죠. 당연히. 그리고 언제든지 이 부패한 놈을 말을 안 들으면 자를 수가 있었어요. 서울의 한 경찰서.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강력반 형사들은 집으로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일주일간의 끈질긴 추격 끝에 오늘 폭력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했는데 송치 날짜에 맞춰 마무리해야 할 수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가는 게 한 달에 열흘 정도씩 갈 것 같은데 열흘 중에서 진짜 남들처럼 같이 있는 시간은 2, 3일 가자고 2, 3일. 사랑해. 사랑해. 한 달에 하루 정도만 휴무일이 있는 형사들. 가족들과 약속했던 여름 휴가를 올해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수사비가 지급되긴 하지만 지방에 잠복 근무라도 다녀오면 오히려 적자. 사비를 털어야만 지방에서 데려온 참고인들에게 택시비와 숙박비라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 강력반 형사들의 현실입니다. 네, 대상사랑 있거든요. 그거 배달주세요. 빠빠이. 어떻게 해요? 이 밤중에, 이 새벽 몇 시야, 지금? 4시 15분에 비 오고 그러는데, 예? 내다 버릴 수 없잖아요. 사용하기 부담스러운 총기 대신
가스총 같은 호신용 무기는 각자 알아서 구입합니다. 지급되는 게 없어요. 지급되는 게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게 없으니까 호신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사는 겁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일선 형사들의 월 평균 시간의 근무는 172시간. 그러나 시간의 수당으로 적용되는 것은 그중 73시간뿐. 경찰의 예산 부족 때문입니다. 국가가 이제는 이 어떤 경찰 행정도 서비스다. 경찰권을 발동시키고 경찰력을 이용하고 경찰이 국민에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관행은 어떤 것이냐면은 걔들한테 명령만 하면 특별 권력 관계에 있으니까 다 들을 수밖에 없다. 출동 가라는 것이죠. 돈은 우리가 밥 한 그릇 더 주면 되니까.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번화가. 순찰 중인 페트롤카에 가정폭력 현장으로부터 지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총기 휴대가 자유로운 미국은 살인과 마약 등 강력 범죄는 물론 사소한 가정폭력 현장에서도 위험한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안전은 물론 경찰 스스로의 신변을 위해 여러 가지 보호장치도 마련돼 있습니다. What kind of guns is that big? Okay, this one? Yeah. That's the beanbag shotgun. That's the one that does not kill. OC spray, not lethal. Very effective. Very effective. This is called the M26 taser. Electrical currents through a string. They hook onto the person and it shocks them. 비살상용 무기라고 해도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의 저항 정도에 따라 6단계의 사용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If you're not resisting, okay, the only force I can use is to put your hands behind your back and handcuff you. Hands, fists, arms, legs, feet. As a weapon, I can use sap or an impact weapon, or I can use pepper spray, or I can use an electric taser. If you arm yourself with a baseball bat, I am allowed to use my firearm. Okay, so I can be one step above whatever you're doing.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험한 직업인 만큼 그에 합당한 근로 환경을 보장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12.5 per day. Oh, that's quite large. 3 days a week though. We only work 3 days a week. And then we get 4 days off. Oh. You know, to be with my family, my kids, and everything like that. Very good schedule. I think this is probably the best job. We get very good benefits. We get paid very well for what we do. 한 경찰서의 입구.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직 경찰관의 추모비는 이곳 경찰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We get injured on duty. We're covered by the city. We get injured on duty. We're immediately sent to the hospital. We're examined right away. We can get workman's compensation. We can get continue to get paid. 이곳 경찰이 지금의 근로 환경을 갖추는 데는 경찰 노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If the officer involved in any litigation, union provides a lawyer and Yes, yes, and so does the city. If the city is being sued through some action of the police department, the city will provide attorneys. 정당한 권리와 혜택을 누리는 만큼 경찰은 시민들과 가까워지는 방법을 찾는 데 많은 투자를 합니다. 시민 경찰 학교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We specifically invite people that don't like us. We'll invite our biggest critics, people that just hate the police. You know, want to take away our guns, take away our cars. 시민 경찰학교에서 교육받은 자원봉사자들은 순찰차와 신분증을 발급받아 모자라는 경찰력을 보충하기도 합니다. 경찰과 시민들 사이를 오가며 서로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Our greatest tool that we have is what we call our command presence. Our ability to stand in front of a crowd and through the way we stand, the way we dress, how we look, how we act, projects an image. 지난 60년 동안 정권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 경찰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 때문에 시민들은 경찰을 싫어했고 경찰에 대한
불신의 벽을 높이 세워왔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시민들이 서로 적대할수록 유리해지는 것은 범죄자들 뿐입니다. 우리가 만난 경찰들은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경찰에 협조해 주기를 당부했고,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먼저 뼈를 깎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경찰의 개혁 노력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협조가 이제 함께 필요합니다. 사회의 안전은 경찰만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켜내야 할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사회를 위해 묵묵히 일하던 이들이 꽃상여를 타고 가던 날, 우리를 가장 안타깝게 했던 것은 젊은 부인과 그의 어린 남매였습니다. 그리고 TV를 지켜보며 그들의 아픔을 고스란히 함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순직 경찰관들의 유가족들. 우리는 경북 상주에서 10대 인질범과 대치하다 총격을 입고 순직한 고 김성근 경장의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너무 며칠 동안 잠이 안 왔어. 계속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 두 분이 이렇게 영정 사진 보니까 우리 애들 아빠하고 저렇겠지라는 생각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아무도 우리한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물었는 분들도 없었고, 현충일 날 되면은 이렇게 늘 가슴 아프죠. 순직 당시 유가족에게 전달된 것은 유족 보상금 3,300만 원과 국가유공자 증서뿐. 남편의 빈재를 채우기엔 참으로 허망한 대가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같은 경찰 가족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차라리 그 말씀을 안 하시더라면은 저희가 그만큼 기대를 했을까? 그래, 우리 어떻게 살아도 애들 데리고 살 수 있게끔 도와주겠지. 개인 일도 아닌 나라 일로 갔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고 가슴 아픈 말이고. 아빠 생각나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자랑스러워요? 써보세요. 사고 당시 2살과 4살이던 남매는 벌써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을 만나러 간다는 아내. 부부로 살았던 시간보다 더 오랜 세월이 차가운 묘비 앞에서 흘러갔습니다. 좀 바다에 여행 갔다 왔어요. 그때 거기 계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래도 재밌게 읽어. 재밌게. 잘했다.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보험 설계사가 되어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그녀를 지탱해준 힘은 오직 한 가지. 공익을 위해 목숨 바친 남편 앞에 부끄럽지 않은 아이로 키워내겠다는 다짐뿐이었습니다. 나한테 쟤 너무 많이 주고 갔지.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 다음에 만나면 정말 나한테 잘해달라고. 그러나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남편의 죽음을 생각하면 빼앗긴 세월이 억울할 뿐입니다. 명예요. 전 차라리 명예 같아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명예 이렇게 국가유공자라고 명예 그 딱지 하나 주면 뭐예요? 나라에서 그 명예를 얼마만큼 생각하는데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그 명예를 줬다면은 이렇게 방치해놓고 정말 정의로운 희생이 자랑스럽게 기억될 수 있기를. 불의에 맞서는 공공의 힘이 시민들의 응원을 받는 세상이 되기를 유가족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